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미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온라인으로 유출된 미국 기밀 문서가 지금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청, 도청 정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파장이 크고요.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현재로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 항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야권에서 보면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미국 정부에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라든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네. 하태경 의원은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도 요구를 해야 된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실 저자세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도 있었고요. 또 한 총리하고 한덕 총리하고 회동이 있었는데 이 도청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네. 발언 내용은 주로 노사 법치 확립이라든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조 이런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도감청 관련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해서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대통령실 입장 중에 첫 번째는 이 의혹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미국도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태를 왜곡이나 과장을 해서 동맹을 흔들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정부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뭐 야당 쪽을 겨냥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그 정도 입장이 나온 또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미국에서 유출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수도 있고 네. 특정 세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네요. 특정 세력. 네, 이거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관련 그렇죠?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문건이 유출돼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일부를 보면 뭐 러시아 군의 전사자 수는 줄어들고 우크라이나 군의 전사자 수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오는 반론들이 이미 초기에 돌았던 문건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초기 문건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중간에 만약에 어떤 세력이 개입을 해서 수정하거나 조작했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유출시킨 거는 러시아 쪽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자, 민주당은 이에 용산 졸속 이전을 다시 문제를 꺼냈는데 사실 이 대통령실 보안 문제는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에서 그 신원식 의원 등이 경고를 이미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지난 5월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당시 후보자죠.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도감청 위험성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데 따라서 이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보안 대책이 충분히 제대로 그 확립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렇죠. 위험성을 제기를 한 바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표명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김병주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 이 미국이지만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또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도감청에 취약한 시설을 만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대통령실이 뭐 NSC 보안이나 청와대가 NSC 보안 같은 게 네.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낫다,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용산의 그 보안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 정확하게 장비들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는 기밀 사항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 대통령 집무실 등의 핵심 구역 보안 수준은 굉장히 그 뚫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철저하다라고 네. 하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 특히 집무실은
대통령 집무실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10층 건물 전체에 최고 등급 보안 설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들이 있는 구역은 대통령 집무실에 비해서는 보안 수준이 다소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것 중에 하나가 김성한 전 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대화 이게 공개됐는데 이게 어디서 도청했는지 밝혀졌나요 혹시? 네, 현재 뭐 네. 굉장히 확정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NSC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이 예. 되고 있고 비교적 외부에서 도청을 했을 가능성 또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여러 도청 감청을 하는데 특히 시긴트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할 네. 때 하는 방법이 이제 뭐 무선 전파를 가로챈다거나 또 케이블에 데이터를 가로챈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물망을 치는 방식으로 위성들을 통해서 인근 기지국으로 날아가는 주파수를 가로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방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도 이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김태호 안보실 1차장 미국 방문을 하는데 가서 뭐 도감청 얘기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미에서 있을 주제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그렇죠. 반도체법 또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이런 의제들을 최종 조율할 목적으로 김태호 차장이 방미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불거졌기 때문에 거기서 언급이 안 될 수는 없을 거다. 결국에 언급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양국 다 굉장히 곤혹스럽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상회담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한 가지의 변수로 꼽히는 것이 혹시 이 일을 갖고 지렛대로 한국 정부가 어허. 이런 일도 터졌는데 협상력을 좀 더 올려서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을 거냐. 우리가 지렛대로 이렇게 그렇죠. 써먹을 수 있으면 예.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물러날 거냐. 네. 뭐 이 기로에 한국 정부가 그게 더 중요할 것이다. 네, 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우리나라와 함께 프랑스, 이스라엘 역시 이 감청이나 도청이 정황 담긴 기밀 문서가 거론이 됐는데 네. 두 나라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스라엘 관련 내용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첩보기관이 첩보기관이죠. 있죠. 예. 모사드의 고위 간부가 정부 사법 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나라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프랑스나 이스라엘이나 이 내용을 관련 내용을 그냥 부인했습니다. 부인해버렸다. 예, 그리고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 두 나라의 입장을 봤을 때 한국은 더 곤란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왜냐하면 프랑스, 이스라엘은 내용 자체를 부인해버렸어요. 근데 한국은 내용의 부인도 조금 늦춰지고 네. 있고 그렇다고 항의를 하는 것도 항의도 아니고 안 하고. 왜냐하면 항의하면 순간 그 내용은 맞다는 그렇죠. 선언이 돼버리기 둘 중에 때문에 하나를 빨리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네. 애매한 상황이라 네, 이 말씀이네요. 게다가 그 관련자 2명 그러니까 이문희 전 비서관하고 김성한 전 실장은 현직이 아닙니다. 전직이에요.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직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발표하기도 힘든 이런 아하, 요건이라서 참. 한국의 좀 애매한 상황 이런 것들이 또 프랑스, 이스라엘의 입장과 비교를 해보면 더 네.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앞두고 선거제 개편안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이게 20년 만에 열렸어요. 네. 전반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국회 전원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 300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전원위원회고 19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또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단 어제 발언한 국회의원은 28명이었습니다. 적은 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발언을 듣지 않고 책을 읽거나 주변 의원들과 잡담하는 의원들도 보였고요. 네. 그리고 토론 시작할 때만 해도 한 200명 넘게 의원들이 입장을 해 있었는데 2시간이 지나니까 60여 명 정도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오후 3시 전쯤에는 자리를 비웠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쉽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뭐 그 모습이네요. 그 의원 정수 축소를 공론화했던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좀 조는 모습이 또 포착됐다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네네. 자, 이 주제 자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특히 비례대표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제가 좀 얘기가 됐나요? 네, 일단 의원 정수 축소 네. 관련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의원 정수는 뭐 선거제도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정수를 축소하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또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주로 의원 정수 축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거꾸로 의원을 다소 늘려야 된다라는 네. 주장도 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라든지 또 선거구제로 소선거구제로 하느냐 중대선거구제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토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보면 이게 국민의힘 대 민주당 구도라기보다는 국민의힘 대 국민의힘 민주당 대 민주당 구도도 같은 당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테면은 뭐 최형두 의원이라든지 네. 이용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옹호하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거나 병립형 그러니까 한정된 비례대표 의석만 지지율에 맞게 배분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민주당에도 소선거구제론자가 있고 중대선거구제론자가 있는데 민주당 소선거구제론자는 이제 고영인 의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근데 고영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소선거구제론하고는 다른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비례성을 좀 축소하는 네. 그런 소선거구제였다면 고영인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 의석을 확대한다든지 또 이런 연동형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해서 비례성 올리는 방향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첫 발언자였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달라 이렇게 막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첫날 분위기 봤을 때 이 선거제도 개편 합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회 정개특위에서 3개 안으로 추리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 3개 안에 들어가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의원 정수 문제 사실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서는 축소하지도 않고 확대하지도 않는다라고 가닥이 잡혔었는데 네. 다시 축소론 또 나오고 확대론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가쟁명으로 일단 논의가 튀고 있는 점이 있고 이게 당론이 없어요. 사실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 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견을 정리하는 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은 마약 관련 얘기입니다. 학원가의 마약 음료 논란, 또 배우 유아인 씨 마약 투약,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마약 범죄에 관련해서 정부가 칼을 빼든 모습이에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 이것을 만든다고요? 네,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등이 대검찰청에서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고 또 마약수사 전담 인력을 840명 투입하는 큰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사 인력이 와 엄청나게 많네요. 840명요? 네, 이게 예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2017년에 경찰 내에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이 219명이었습니다. 네. 2021년에는 345명이었고요. 아하. 근데 올해 2년이 더 지나서 올해인 2023년에는 840명. 2배 이상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2017년부터 한 6년 동안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기재부까지 나서는 모습인데 지금 마약 예산 증액을 놓고 경찰청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최근에 대통령의 그 마약 관련된 마약 범죄 메시지 네.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뭐 정부 입장에서 같이 기재부까지 나서서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네. 지난달에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안 작성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약 대응에 적극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탐지 장비나 수사 차량 이런 지원을 확대해서 마약 범죄에 예방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확대한다. 이것이 뚜렷한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자, 마약 수사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이 검수 완박 관련된 거 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마약 수사에 집중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 결과가 바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에서 마약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그 검수원복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예전에는 이제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 소유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근데 이제 검수 완박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범죄 등으로 네.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마약 범죄 중에서 유통과 관련된 부분을 경제 범죄로 포함을 시킨 게 검수 원복 시행령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마약 수사 일부를 여전히 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울러서 이제 검경 관세청 이 관련 기관들의 협조 체계를 더 강화하면서 뭐 그러면 또 검찰의 개입력도 조금 커질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마약 수사 관련 정책의 방향입니다. 다음은 천공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 전에 대통령 간접 이전 개입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CCTV 분석에 들어갔는데 천공이 없었다고요. 네, 지난해 3월 촬영됐던 영상 4TB. 참고로 이 분량은 영화 2,000편 정도 엄청나네요. 네, 되는 분량을 확보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천공이 나온 화면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일단 이 영상의 삭제라든지 인위적 조작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네. 특별한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았다. 라고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일단은 이 CCTV 분석에는 천공이 드러나지 않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럼에도 조사 과정에 천공은 출석을 거부하고 진술서만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었는데요. 근데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를 천공이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을 서면 했다라고 진술서. 합니다. 그런데 일단 CCTV 영상에서 확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핵심 참고인인 만큼 그래도 직접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경찰이 아직 유지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개막한 순천 그 국제 박람회, 순천만 네. 국제 박람회에 천공을 봤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냥 목격담뿐만 아니라 예. 이제 사진까지도 왔겠네 그러면요. 네, 올라와 있고요. 보면은 이제 천공이 경호원들을 대동을 하고 아하. 박람회장을 거닐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 시민 모 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순천만 정원에 갔는데 갑자기 천공이 나타나 깜짝 놀랐다. 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활보하는 모습이 거리낌 없었다. 여러 구설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로 잘 알려진 유진초이 황기안 지사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에 도착했다. 이 소식입니다. 네,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대한항공 K086편에 실려서 순국 10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는데요. 황기환 지사 1904년에 미국 하와이로 건너갔습니다. 예. 119년 만에 귀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923년에 미국 뉴욕에서 서거했기 때문에 100년 만에 서거한 지 100년 만에 독립된 조국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황 지사의 유해는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될 예정이고요. 네. 현충탑에서 봉환식이 엄수됐습니다. 자, 드라마 통해서 뭐 잘 알려지긴 했지만 이 황기안 지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미스터 선샤인 네, 드라마의 유진초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요. 비슷한 부분은 이제 19세가 되던 1904년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건너가서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1918년에 미군의 자원 입대에서 참전을 합니다. 어허. 이 부분이 유진초이 드라마 속 인물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인데 네. 황 지사는 이후에 유럽에 남아서 김규식 선생을 도와서 프랑스에서 열렸던 파리 강화회의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또 1921년 미국에서 워싱턴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이동해서 계속 독립운동을 이어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